자, 연습 문제 1번, 분계 연습 1번이에요. 상품으로 구입한 것 원가 200만 원, 시가 300만 원을 공장 종업원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소모품비로 사용을 하겠대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걸 시가로 쓰지는 않겠죠? 우리 회사에 자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원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으로 구입한 것 그랬으니까 대변에 상품이 없어지겠네요. 200만 원. 그런데 이건 팔린 게 아니니까 꼭 뭐를 걸어주셔야 된다고요? 적요 8번을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요 8번을 꼭 걸어주셔야 돼요. 다음 2번 매입처 제일물산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에 품질 불량으로 인해 애누리 받은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샀을 때 외상 매입금으로 해놨겠죠. 근데 그 중에 50만 원을 애누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줄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이 줄 거고요. 얼마가? 50만 원이. 그럼 얘가 왜 줄었다라는 거죠? 매입 애누리다. 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입력하다 보면요. 매입 애누리 및 환출 또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3번. 일본 소니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당해 원재료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에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네요. 관세, 운반 수수료 다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재료 가격에 포함이죠? 그래서 대변에 차변에 원재료 얼마요? 54만 8천 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4번 원재료 매입처 한국전선에 9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 매입금 잔액 330만 원 중에 45만 원은 사전 약정에 의하여 할인받고 200만 원은 약소거금 만기 3개월로 잔액은 당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했대요. 자, 지금 외상 매입금을 갚고 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를 330만 원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만 원은 사전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았죠?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죠? 매입 할인에 해당하겠죠. 45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대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겠죠. 1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다고 그랬나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럼 얼마죠? 85만 원인가요? 그렇죠? 자, 다음 5번.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관세 43만 5천 원의 환급을 신청한 바 인천세관으로부터 금일 확정 통지를 받았다. 관세를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냈는데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환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관세를 냈을 때는 원재료 가격에 포함을 시키죠. 그죠? 그럼 이 원재료 가격에 관세가 포함이 되면 매출을 원가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반대로 매출 원가에 들어갔던 걸 환급받았으니까 매출 원가가 반대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요. 관세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개정 과목이. 근데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전산세무 2급 9회라고 하죠?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관세 환급금.
그래서 얼마?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3만 5천 원. 근데 아직 못 받았죠? 아직 못 받았으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미수금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돈 들어오면 미수금 없애고 뭐 현금으로 받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6번 보관 중이던 원재료 일부 원가 30만 원, 시가 100만 원을 기계장치 수리에 사용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원재료를 써서 없어졌대요. 자,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건 원가로 쓰는 거죠. 자, 30만 원. 자, 그런데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썼대요. 수익적 지출이니까 주선비로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 30만 원. 그리고 이 원재료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요 8번을 꼭 걸어주시라 했죠. 다음 7번 당사에서 구입하여 했던 상품인 텐트를 100개를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시에 기부했대요. 텐트의 구입 원가는 1,000만 원이며 시가는 1,200이다. 마찬가지예요. 자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대변의 상품이 원가로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마찬가지로 얘는 판 게 아니니까 적요 8번을 꼭 걸어주시고요. 기부했다는 거죠?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은 주 대웅으로부터 원재료 1,000개 단위당 원가 2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기업 구매 자금 대출 만기 6개월로 지급하였다. 대출 받아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빌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6개월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우리는 원재료를 샀다. 얼마 주고 샀다? 1,000원씩, 1,000개 2만 원씩. 그럼 2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6개월 만기 대출 받은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9번 제품의 실사평가를 한 결과 다음과 같으며 수량 감소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비정상 감모분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장부상 수량은 1,000개인데 실제 재고 수량이 900개래요. 그럼 100개가 없어졌죠? 100개가 없어졌다. 얼마짜리요? 사온 가격이죠. 취득원가 14,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대변에 뭐가 없어졌다? 제품이 없어졌다. 얼마너치? 140만 원어치. 마찬가지로 팔린 게 아니니까 적요를 꼭 걸어주시고 재고자산이 없어져서 발생된 손실이에요. 정상감모면 매출원가에 포함하기로 했고 비정상감모니까 뭘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죠.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었어요. 그죠? 10번도 똑같은 얘기네요. 근데 정상감모는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계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가 상품 계정 보면 기초가 있고 단기에 매입한 게 있고 기말이 있고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대변이 같을 때 기말 재고가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파악을 해봤더니. 근데 요만큼이 뭐더라? 정상적인 감모더라. 그러면 얘가 알아서 저절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기말 재고를 쓰면. 그래서 정상 감모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감모만 해주면 돼요. 자, 10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정상 감모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시오.
단 원재료 수량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 감소분은 모두 정상 발생이래요. 그럼 원재료에 발생된 수량 감소분만 뭘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변의 원재료가 몇 개예요? 장부상 수량은 500개인데 실사 내역은 400개래요. 그러면 100개가 없어졌네요. 얼마짜리? 2,000원짜리. 자,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네요. 20만 원이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드는데 쓴 게 아니다. 적요 8번 꼭 걸어주시고 똑같이 재고 자산 감모 손실로 해주시면 되겠죠. 2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객관식 갈까요? 1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다가 가산한다.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감모에 대해서는 크게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말로 원가성이 있다. 그래서 뭘로? 매출 원가에 가산하라고 그랬고요. 비정상 감모는 원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영업외 비용인 조금 전에 했던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준다. 영업외 비용. 자, 1번은 그래서 맞고요. 2번. 재고자산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이익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죠? 얘기고. 3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결산일 날 얘를 평가를 해봤더니 9,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한다? 차변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얘는 매출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형태 1,000원. 그리고 얘는 혹시나 다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뭘로 하기로 했죠?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상품은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1,000원이 있어서 장부가액은 9,000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4번. 저가법으로 평가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 전액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4번이 틀렸죠.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201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근데 2020년에 평가를 또 했더니 상품 가격이 12,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가법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12,000원으로 올라도 어디까지만 취득 원가까지만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상품 가격이 10,000원 주고 샀었는데 자, 요번에 12,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자, 뭐만 인식해요? 내가 손실로 인식했던 부분 있죠? 그것만큼만 회복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2,000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9,000원짜리가 12,000원으로 올라왔으니까 3,000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요 그전에 손실 났던 1,000원만큼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10,000원 주고 사서 9,000원으로 떨어졌었는데 12,000원으로 올랐다면 자
차변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을 이제 회복됐으니까 얘를 없애주라는 거예요. 1,000원을 없애주고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었는데 회복돼서 다시 돌아 들어왔다. 환입. 요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인식한다? 취득 원가까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부분만큼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다음 2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저가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했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3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중에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단 재고자산의 매입 수량이 판매 수량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그래 놨는데,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시 선입선출법에 비해 매출원가를 크게 계상한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시에요. 상승 중이라면 매출원가는 나중에 산 걸 팔아야 매출 원가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시 선입선출법보다 매출 원가를 크게 계산한다. 맞죠? 구입선출법에 대한 얘기니까.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시 선입선출법에 비해 기말재고자산은 시가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한다. 자, 최근에 산 거,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마지막에 산 걸 먼저 팔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건 과거에 산 게 남아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시 반대네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을 작게 계상한다. 최근에 산 게 과거에 산 거보다 싼 거죠. 싸게 산 걸 팔았으니까 이익이 크게 나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익이 크게 계상이 될 것이다.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시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크게 계상된다. 맞죠? 최근에 산 거, 싸게 산 걸 팔았잖아요. 물가가 하락 중이니까. 그럼 과거에 비싸게 산 게 기말에 남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이 말을 다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안 그러면 이 얘기도 했어요. 물가가 상승 중이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가장 크게 계상하는 방식은 뭐였었죠? 물가가 상승 중이에요. 매출 원가를 가장 크게 계상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마지막에 산 걸 팔았을 때죠. 그러니까 후입 선출법이 가장 크게 계상이 될 거고 선입 선출법이 가장 작게 표시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평균법이 걸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나머지는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식은 뭐예요? 매출 원가가 커지면 이익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입 선출법이 가장 크게 계상이 될 거고 후입 선출법이 가장 작게 계상될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요. 기말 재고에 대해서는 누구랑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매출 원가랑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상품 계정 보면 여기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는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또 반대겠죠. 그래서 얘도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순이고. 자, 하나 더 설명을 하면 법인세는 누가 제일 크게 계산되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랑 같아요? 예, 이익이랑 같은 개념이겠죠? 똑같이. 이해되셨죠? 자, 근데 물가가 하락시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뒤집으면 되죠? 자, 그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3번에는 3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다음 4번.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 주태성의 소유가 아닌 것은 자, 가번에 주태성은 선적지 인도 조건인 운송 중인 상품을 황소로부터 구입하였다. 자, 황소로부터 구입을 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황소가 배에다가 실어준 순간 태성께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는 중이죠. 그러면 태성 거겠죠? 배에다 이미 실어준 순간 태성 거가 되는 거니까. 다음 4번. 주태성이 주 북부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 적송품이 주 북부의 창고에 보관 중이래요. 이거 내가 팔아달라고 맡긴 거잖아요. 태성에서. 그럼 태성 거예요? 북부 거예요? 북부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태성 거죠? 팔아달라고 맡긴 거니까. 다음 4번에 주태성은 주한국에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상품을 판매 인도하였다.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상태에서 인도한 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성께 아니죠. 이미 팔린 거니까. 라번 주태성은 운송 중인 상품을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남부에 판매하였대요. 지금 운송 중이에요. 도착해야 남북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태성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성 소유가 아닌 것은 아까 3번이었나요? 4번이죠, 4번. 4번만 태성 게 아니네요. 다음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별법은 당기 실제 매출액에 전년도 매출 원가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1번이 틀렸네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은 소매 재고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매 재고법. 주로 유통업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대량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대량으로 사다가. 그래서 전년도의 매출 원가율을 보니까 매출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 그렇게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개별법은 하나하나씩 하나 매출에 하나의 원가가 1대1로 대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 2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 항목이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다음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중에 매입하거나 생산한 재고가 구별이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가를 다 맞춰버린다고 그랬죠? 다음 3번. 4번.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 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6번에 기업회계 기준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전액 제조원가에 반영하나요? 정상적인 것만 제조원가에 반영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3번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하라고 그랬고요. 4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해요. 감모는 장부 수량이랑 실제 수량이 안 맞았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 뭐라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죠. 그래서 2번만 옳은 게 되네요. 다음 7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선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에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맞죠? 선입선출법이면 과거에 산 걸 먼저 팔아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최근에 산 게 남아있겠죠. 다음 2번 재고자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뭐야? 요거 요 얘기죠. 기말재고. 후입선출법을 가장 낮게 표시된다고 했고요. 3번 통평균법에 비해 이동평균법은 현행 원가의 변동을 단가에 민감하게 반영시키지 못한다. 이동평균법은 새로운 단가가 들어올 때마다 계산하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통평균법은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거니까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제품, 상품 및 제공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액이고 밑에다 하나만 써놓으세요. 원재료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원재료만 현행 원가예요. 현행 원가.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실현 가능 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하는 거고 원재료는 현행 원가. 7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중에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단 기말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보다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그랬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요. 이 얘기가요. 8번 문제가 자, 아까 3번에서 풀었던 내용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다음 넘어가셔서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 1번 상품을 인도 후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시용 판매 상품. 아직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팔린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품권을 발행되었으나 상품권이 결산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품이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품권을 회수하고 상품이 나가야 매출이 되는 건데 아직 상품권이 회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상품이 팔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3번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후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적송품은 아직 우리 거죠. 수탁자가 팔았을 때 재고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하여 구매 계약 완료 후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 내가 상품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었어요.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4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다음 10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품은요, 팔리면, 판매가 되면 뭘로 바뀌어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판매가 안 되면 그냥 뭘로 남아있는 거예요?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매출 원가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다가 가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매출원가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다가 가산하라고 그랬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주관식 1번. 주 선인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경우 이 말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기초에 100개가 있었대요. 100개 하나당 얼마짜리? 10원짜리. 그래서 1000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초 재고로 부족할 것 같아서 50개를 더 사왔어요. 얼마짜리? 12원짜리. 그래서 얼마? 600원어치를 사왔는데 드디어 매출이 70개가 나갔어요. 근데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은 얼마짜리가 나가게 돼요? 70개가 10원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30개는 10원짜리, 그리고 50개 사온 거 12원짜리. 자, 그럼 얘는 얼마요? 300원에다가 600원이죠? 그러니까 900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단기 순매입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매입액이라는 건 총매입액에서 뭐를 빼라고 그랬죠?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기에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고 위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임으로 8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총 매입액이 108만 원이 되는 거죠. 운반비는 포함이니까. 자, 그리고 위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에 10만 원을 불량품으로 반품했대요. 요거죠. 매입 환출 1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3만 원의 매입 할인을 받았대요. 매입 할인 3만 원. 그래서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만 원인가요? 다음 3번 주식회사 납세물산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이 260만 원일 경우에 아래 자료를 보고 2020년도 매출액을 추정하면 단 납세물산은 상품 도매업만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이 260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자, 근데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밑에서 줬잖아요. 자, 상품 계정에 보면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기초가 30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게 250만 원이래요. 그리고 기말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 했죠. 그랬을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상품 탈계정 대체액이 100만 원이 있대요.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정했대요. 그러면 상품이 나가기는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쓰인 거죠? 상품이 나갔는데 다른 용도로 쓰였다.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한 게 얼마가 100만 원이 있으니까 얘를 빼면 550에서 300을 빼면 25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 아까 분계 연습할 때 타계정 대체 적요 8번 걸어주라고 그랬죠? 상품이 나갔는데 매출 원가에는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를 걸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적용. 요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계정 대체를 안 걸었어. 그러면 매출 원가가 350이 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적요 8번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250만 원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나요? 510만 원이 되나요? 그래서 3번의 답은 510만 원입니다. 자, 4번 다음은 주성일 상사의 2020년 재고자산 상품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출 원가를 구할 때는 상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의 순매입액이에요. 우리가 매입이라고 말하는 건 항상 순매입액이어야 돼요. 이 말을 빼면 뭐가 나올 거다? 매출 원가가 나올 거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초재고액이 15만 원이고요. 단기에 매입한 게 27만 원인데 이 중에 안 산 게 있대요. 매입 환출도 반품시켰으니까 안 산 거고 매입 할인도 외상값 빨리 갚아서 깎아준 거니까 안 산 거에 해당해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8만 원을 빼고 나면 순매입액은 19만 원만 순매입액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말재고액이 3만 원이라고 알려줬고 얘도 타계정 대체가 있죠. 지금 타계정으로 대체한 게 얼마가 있어요? 2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나요? 합계를 내보면 15에 19니까 34만 원. 그러면 얘도 34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29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